네, 시간이 흘러서 머니홀라에서 또 이분을 뵈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김영희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볼 텐데요. 저희가 김 교수님을 모시면은 항상 또 생각이 나는 게 늘 국장 투자의 매력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그동안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4월은 많이 힘들었는데 예. 5월은 그래도 좀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하게 된 것 같거든요.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연휴 기간이기도 하고 예. 하니까 앞으로 교수님께 투자 전략을 좀 상의 드리려고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이 국장의 매력이 여전한지였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매력이 여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3년 동안은 국장은 별로 안 좋고 미장이 좋았었죠. 그래서 국장 탈출해가지고 미장으로 가자. 사실 그게 옳았었고요. 그런데 올 4월까지 보면은 미국의 나스닥 중심으로 주가 지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저는 몇 년 동안 이런 현상이 지속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년간요? 예. 근데 미장하고 우리 장하고 예를 들어서 코스피하고 S&P 500하고 상대 지수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우리 코스피가 S&P보다 더 많이 올랐고요. 달러 인덱스가 상승할 때는 S&P 500이 코스피보다 더 올랐었습니다.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중기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의미에서 4월까지도 그랬습니다만 5월 이후에도 국장이 미 국장보다는 좀 좋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매력도가 더 있다. 예. 근데 막상 우리는 지금 물론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있기도 하지만 이런 시기에 우리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또 미스터 데이터시니까 실제로 우리 경제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우리 경제 현재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제가 분기별로 예상하면요. 1분기가 지난 1분기가 최악이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경기를 판단하는 게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게 있거든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이게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예요. 그런데 이게 2022년 8월에 정점을 치고 계속 하락했어요. 근데 올 1월을 저점으로 2월, 3월 통계까지 발표됐습니다만 오르고 있거든요. 물론 1월이 저점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행지수가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1월이 저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경기를 판단하는 게 또 GDP라는 게 있습니다. 네. 국내 총생산인데요. 그게 지난 1분기 한국은행이 속보치를 발표했습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성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전망해 보니까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올라가면서 4분기에는 한 1.6%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그 두 가지인데요. 작년 11월부터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내리고 나서 7개월, 12개월 이 정도 지나면 소비가 좀 회복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정부가 13조 8천억 지금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거든요. 이게 GDP의 한 0.5% 정도 됩니다. GDP를 한 0.5%포인트 정도 상승률을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아마 소비가 부분적으로 증가하면서 1분기가 최악의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잠재 성장을 구조적으로 나쁜 거는 인정해야 되죠. 우리 잠재 성장률이 지금 2%에서 한국은행이 추정하기에 올해부터 5년간 1.8%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우리 경제가 2%만 성장해서 잘한 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미국은 잠재 성장률이 지금 제가 추정해 보니까 1% 정도 나요. 우리보다는 없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식을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요. 장기적으로는 그 나라 대표적인 주가 지수는 명목 GDP를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코스피는 명목 GDP에 비해서 24% 저평가됐고 미국 S&P 500은 한 22% 고평가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제자리 가는 과정에서 미국 주가는 조정이고 우리 코스피는 제자리 가는 과정에서 오를 수 있다. 저평가됐었고 한쪽은 고평가됐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다행히도 우리 경기는 안 좋지만 국장의 매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진짜 이 국내 상황이 어느 정도로 안 좋냐라면 진짜 지금 뭐라도 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된다 이러면서 최근에 이제 양적 완화까지 이창열 총리가 언급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일본은 사실상 양적 완화를 그동안 계속 해왔는데 효과를 거두지 못했잖아요. 일본도. 예, 우선 우리 경제가 그만큼 나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하는 것은 금리 정책 가지고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양적 완화를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인데요. 통화 정책까지. 예. 그런데 저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속도가 너무 느렸다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은의 금리 예를 들어 가지고 속도가. 대표님 시장금리 국고채 3년 수익률 대표님 시장금리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20.3% 안팎이에요. 근데 2015년부터 지금까지 평균을 보면은 이 국고채 3년 수익률이 기준금리보다 0.4%포인트 높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 2.75%, 국고채 3년 수익률 2.3% 오히려 역전됐거든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뭐 한국은행 측에서는 시장이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시장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국채 수익률에는 경제 성장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더 있거든요. 특히 네. 시장이 예상한 것처럼 지금 경제 성장률 많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한국의 금리 먼저 저는 한 2%까지 내리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 이야기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90년대부터 장기가 불황에 빠지면서 사실 양적 완화를 미국보다 일본이 먼저 했죠. 그런데 정책이 그동안 좀 미진해서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최근에는 나타나고 있어요. 2012년에가 아베노믹스라고 그러는데 아베노믹스의 핵심이 물가가 2%될 때까지 무한정 한번 돈을 풀어보자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2012년부터 일본의 GDP 디플레이터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면서 명목 GDP가 크게 상승하고 주가도 상승했죠. 저는 뭐 지금 양적 완화를 뭐 논의할 단계는 좀 빠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적 완화 가지고 뭐 GDP 잠재 성장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잠재 성장이 낮아지는 거는 인구가 감소하고 특히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자본 증가세가 둔화되고 그다음에 생산성이 별로 안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구조적으로 생각해야지 통화 가지고 우리 잠재 성장을 올리는 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너무나 아끼시는 손주가 있으신데 네. 사실상 가끔 우리나라가 정말 걱정되시나요? 걱정되죠. 우리 잠재 성장률이 뭐 80년대 10%에서 2% 안팎으로 떨어졌고요. 머지않아 제 손자아이가 뭐 대학 가고 직장 잡을 때는 잠재 성장이 1% 안팎이에요. 잠재 성장 1% 안팎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차별화는 더 심화되고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요. 좋은 일자리가 축소되고 그다음에 소득 증가 속도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맥킨지 보고서 보니까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 이런 제목으로 주로 선진국을 분석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요. 좋은 일자리는 축소되고 그래서 제 손자아이가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일을 하면서 소득을 받을 것인가 걱정이 많이 되죠. AI를 어떻게든 활용해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런데 그러면 교수님 오히려 이제 선거 전국이니까 이 다음 대통령은 뭐 경제가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혹시 어떤 부분이 정말로 지금 상황에선 중요하다라고 보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재직 기간 연평균 성장률을 그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딱 가져와 주셨네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성장률이 계단식으로 떨어져요. 내려가고 있네요. 예. 뭐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물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10%에서 윤석열 정부 2.0%까지 떨어졌거든요. 아마 다음 정부 1.8% 안팎일 거예요. 10%에서 2%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1.8% 예, 이제 1%대 진입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잠재 성장률을 올리는 게 가장 더 중요한 문제죠. 그러려면 노동이 증가하든지, 근데 인구 문제는 주어졌으니까 해서 노동 수입하지 않으면 어렵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 대기업들이 작년 12월 말에 이제 948조 원 정도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생산성이 증가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생산성을 증가하면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어요.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사회적 대타협,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요. 기업 차원에서 보면 노사 대타협 이런 게 필요한데 너무 지금, 어려운 것만 필요하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가치의 격차가 너무 크거든요. 가치.
서로 생각하는 서로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 가지고 생산성을 한번 개선시키면은 생산성, 우리 잠재 성장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창의적인 경제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GDP가 1조 9천억 달러인데요. 뭐 엔비디아 같은 회사 시가총액이 3조 달러가 넘거든요. 그런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하나 나오면은 우리 GDP 껑충 뛰고 이 경제 성장 계단 올라서고 좋은 일자리 많이 창출될 수 있고 우리 국민 소득 늘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회사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단기적으로 지금 보이지 않아가지고 걱정입니다. 기업들이 지금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게까지 투자에 소극적인 이유는 어떤 배경에서일까요? 우선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하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뭐 매달 그 기업 경기 조사하는 걸 발표하는데 기업 경기 경영 애로 요인이 뭐냐? 첫 번째가 내수 부진으로 나와요. 우리 내수 정말 안 좋죠. 두 번째가 경제 불확실성입니다. 특히 트럼프란 분이 미국 대통령 돼가지고 전 세계를 굉장히 시끄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러저런 산업에 눈에 보이면 여기에 투자하면 돈을 벌겠다. 그런 확신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우리 기업들이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948조나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트럼프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이제 관세 소위 말하는 관세 효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우리도 4월 수출 발표됐으니까 관세 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랑 앞으로 수출 전망까지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4월 일단 수출이 3.7%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거든요. 예,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조업일수가 작년 4월에 23일이었는데요. 올 4월에 24일로 하루 늘었어요. 그래서 조업일수 때문에 수출이 증가했고요. 그래서 일평균 수출이 더 중요한데 일평균 수출은 0.7%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별로 수출을 보면요. EU나 아세안 쪽으로는 수출이 괜찮게 되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 수출 중에서 국가별로 보면은 미국 비중이 19.3%로 제일 높거든요. 근데 미국으로 수출이 지난 4월에 6.8% 감소했어요. 예, 특히 뭐 품목별로 보면은 우리 자동차 수출이 미국으로 절반 이상이 갑니다. 근데 자동차에다 관세 25% 부과해 놓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 많은 소비를 해가지고 쓸 돈이 과거보다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자동차 수출이 미국으로 감소하면서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아시안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로 경제가 올해 작년보다 성장률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쪽 유로하고 아세안 쪽으로 수출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수출이 아주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주 나쁘진 않다.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예. 소비자 물가도 발표됐는데 예. 4월 소비자 물가요. 이거는 지금 그러면은 사실 금리랑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예. 앞으로 하느니 금리를 더 내려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거를 보고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럼 앞으로 하느니 금리를 얼마나 내릴 수 있을까? 예, 통계청에서 4월 소비자 물가를 발표했는데 뭐 전년 동월 대비 2.1%, 뭐 근원 물가도 2.1% 발표했습니다. 근데 한국의 통화 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이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준 2%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가 상승은 거의 그 근접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2% 안팎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유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계속 세계 경제가 급락하고 어렵다 보니까 유가가 떨어지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 경제가 능력 이하로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 능력 잠재 이하로. 성장률이 지금 2% 안팎인데요. 아까 제가 1분기가 저점이고 하반기로 갈수록 좀 올라갈 것이다 그랬지만 연간으로 보면은 1%도 성장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경제가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거든요. 초과 공급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가는 안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2% 안팎에서 움직일 거고요. 경제가 나쁘니까 한국의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얼마나 내릴 것인가? 네. 현재 기준금리 2.75%입니다만은 제가 소위 그 테일러 준칙이라고 이론적인 적정금리 추정 방법이 있거든요. 그는 실제 GDP가 잠재 GDP하고 얼마나 벗어났느냐, 그 다음에 물가 목표치가 얼마나 벗어났느냐 이런 거 가지고 추정하는데요. 제가 추정하면 2.0% 정도 나와요. 저는 올해 한국의 2.0%까지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당장 이달 29일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하거든요. 거기서 금리 내릴 확률이 거의 뭐 저는 90% 이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2~5%포인트 내렸는데 저는 이런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0.50%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50% 내릴 수 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지금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만큼 의미에서는. 예, 우리 경제 내수가 지금 안 좋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채권 투자하십시오, 채권 투자하십시오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저는 채권보다는 하십시오. 그럼 환율 전망 예, 환율이 변동성이 좀 심한데요. 저는 뭐 6월 무렵에는 정도까지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가 지수를 전망해 본다면요. 우리가 주가 지수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OECD에서 발표하는 한국 선행 지수예요. 이게 우리 주가 지수와 거의 방향이 같습니다. 이게 2022년 2월에 저점을 치고 계속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까지 올라오다가 그다음에 11월까지 조정을 보였고요. 우리 코스피도 조정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작년 11월 저점으로